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 대형 IT주들의 주가 부진이 심상치 않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 감소가 주가의 폭락으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실제로 페이스북의 이용자 수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은 조금 더 매력적이고 편리한 이용 매체들로 이동을 하게 됐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국의 IT주들의 부진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짓누른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IT주들은 어디로 갈 것인지 글로벌 슈퍼스탁이 오늘도 함께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이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현재 0.03% 소폭 내리면서 2292선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기관이 145억 원 정도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은 216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대로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는 0.48% 오르면서 77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쌍끌이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281억 원, 외국인은 126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어제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이 거래량이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5% 오르면서 7,204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살펴보시죠. S&P 500 지수는 0.08% 소폭 오르면서 2,80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주목을 하면서 달러는 상당히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변함이 없는 모습이고요. 94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는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는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인해서 약세를 이어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현재는 0.03% 소폭 내리면서 1226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파기 이후 현재는 이 제재 복원을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유가 공급에 또 차질이 생길 것이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0.04% 소폭 내리면서 70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 어제는 0.16% 소폭 내리면서 2,869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생지수는 역시 조금 내렸는데요. 0.25% 내리면서 28,733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900만 원대에서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아인슈타인님이 소폭 강세인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을까요? 현재 모든 코인들이 약보합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퀀텀과 리플, 네오, 스텔라루멘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모두 약보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비트코인이 또다시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1위에는 비트코인, 이어서 이오스, 트론, 에이다, 이더리움, 클래식 순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탁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 캐스터와 함께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혜원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국제 유가가 원유 공급 우려에 급등했습니다. WTI는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요. 함께 외신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증시가 빵과 바이오주 주가 급락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슈 분석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네, 첫 번째 외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 Oil rises on tight supply outlook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수급 우려에 유가가 상승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로이터 통신에서는요. 뉴욕 거래소에서 거래된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1% 1.44달러 급등한 70.13달러에 마감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원유 재고와 캐나다 신크루드 생산 정상화 지연 우려에 WTI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의 변동성이 참 큽니다.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까지 함께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에서 현재 로이터 통신 기사를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목 보시면 나스닥 drops as 팡 growth worries persist 이렇게 제목 나와 있습니다. 팡 성장률 걱정 지속에 하락을 했다. 나스닥이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 나스닥에서는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주가 대폭락으로 촉발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이 뉴욕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일째 1% 이상 후퇴하는 등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의 워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사람들은 나스닥이 반등하지 못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보았을 때 우리는 사실상 사이클의 마지막 선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방어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슈 분석 이어집니다. 네, 글로벌 이슈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글로벌 이슈 앵가이드를 책임지시고 계시는 이현민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변동성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데이 트레이딩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좀 방향이 안정화될 걸로 보이시나요? 먼저 유가의 경우 금요일과 주말간에 미국의 고유가 압박력 그리고 최대 산유국인 러시아의 일단 증상 가능성으로 일단은 강한 하락세를 나타낸 이후에 그리고 전거래일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 예고와 그리고 이를 둘러서 양국 간의 긴장 고조로 일단 전반적으로 좀 복잡한 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날 유가는 최근 자국 유조선에 대한 예멘 후틴 반군의 공격과 그리고 관련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홍해를 통한 원유 수송 자체가 일단 잠정 중단되었다라고 일단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데요. 오펙의 7월 하루 원유 생산량이 전달보다 일단 7만 배럴 적은 기록을 했다는 소식도 일단 상승세를 이끌었었습니다. 지금 제가 전반적으로 계속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11월까지 이란 제재에 관련한 것과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련한 내용이 올 4월에서 5월부터 지속 부각이 된 점을 비롯했을 때 일단 최소 11월까지는 이렇다 결과를 보이지 않을 경우 올해 지속적인 변동성 높은 장세를 일단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유가가 반등을 하고 나서 당분간 좀 이 가격대에서 일단은 조금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좀 조정 장세가 계속 보일 것 같은데 약 60달러에서 약 80달러까지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12월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일단 좀 매수가 유리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대가 확실하게 있는 만큼 큰 눌림을 기다린 이후에 약 60달러 부근에서 일단은 확실하게 지지받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현재 약 60달러에서 약 70달러 그리고 또는 75달러까지 조금 더 상방으로 열어둘 수 있겠으나 이런 박스장일 때 보면 좀 우리가 위쪽에서도 좀 매도 대응도 충분히 유효하겠으나 전반적으로 아래쪽에서 매수 뷰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변동성 장세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분기 어닝 시즌을 맞아서 양호한 실적을 기대를 했지만 현재 미국 증시는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좀 흘러내리는 부분도 많이 확인이 됐는데 향후의 미국 증시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전망까지 좀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에서 3대 지수가 일단 하락을 하였지만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일단 나스닥이 3거래일 연속 1% 이상씩 일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넷플릭스 향후 실적 가이던스가 일단 하향에서 비롯된 주가가 일단 급락이 뉴욕 증시에 일단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한 지금 아직까지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비용 증가 우려로 양호한 실적을 일단 발표한 캐터필라에 마저 일단 급등세를 보였다가 이제 하락 마감하는 등 약간 실적 둔화 우려 감각 그리고 무역 갈등에 일단 지속적으로 복합적인 문제가 미국 기술주들을 일단 급락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일단 다른 섹터들까지도 일단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영향으로 일단 국내 시장에서도 일단 영향이 좀 불가피하게 적용될 것을 일단 보여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관련한 해소 소식이 있기 전까지는 국내 증시도 일단은 지속 불안한 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최근 국내의 코스피 시장 자체도 박스권 안에서 약간 움직여 보면서 약간 지지받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쉽게 반등하지는 못하는 것처럼 이럴 때일수록 일단 좀 급한 투자보다도 안전하게 관망하신 이후에 일단 대응하시는 것이 좀 현명한 방법일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주들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저희 해외 선물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한 줄 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일단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내용입니다. 숲을 보라. 우리 증시에서는 숲이 어떤 거에 해당이 될까요? 일단은 뭐 증시에선 숲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이제 장세 자체가 짧게 뭐 대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적 분석이죠. 이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기본적 분석인데 일단 장세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종목에는 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은 왜 내 종목만 꼭 이럴까라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또한 나도 좋은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면서 좀 급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시장 자체를 보면서 일단 크게 조금 더 여유롭게 뒤에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조금 어려운 장세거나 좀 변동성 장세가 나올 때는 조금 한 타임 쉬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꼭 좀 급한 무리한 투자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점에서나 또는 저점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조금 조심하고자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에는 좀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펼치셨고 또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전일 유로 FX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유로화 강세 여파를 일단 여타 환율에 대해서 좀 약세를 보는데요. 유로화는 일단 미국 EU 간의 무역 분쟁 완화에 힘입어서 일단 달러 대비 강세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제 시가하고 저가 라인은 쉽게 무너뜨리지 못하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은 제가 항상 시가 저가 라인이 같이 붙어 있을 때는 강한 지지 역할이나 강한 또는 시가호가 붙어 있을 때 강한 저항 역할을 한다는데 전일의 경우에는 이제 강한 지지 역할을 하면서 강한 매수세를 보였었죠. 그러면서 계속 이평선 위주로 전저점을 높이는 부분들을 보는데요. 현재 아시아장에서는 전일 고가를 아직 쉽게 갱신하지 못하면서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살짝 아직 무너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은 단기적으로 1.172 라인과 그리고 전일 시가 라인까지도 추가적으로 일단 하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다시 한번 전거래 고가 라인 자체가 갱신됐을 때는 1.178 라인까지 열어두면서 매수뷰가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1차적으로 일단 다시 한번 당일 시가하고 고가를 높인다 했을 때 전거래 고가를 1차점으로 그리고 2차 일단은 고점으로는 1.178라인까지 7월 26일 고점인데요. 이 라인까지 일단 열어두면서 대응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 금일 시가 저가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1차적으로 1.172 라인 그리고 전거래 시가 라인 부분이었던 1.169 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아시아장에서는 일단은 매수와 매도로 모든 양방향으로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왔을 때 매수는 전거래 고점 갱신 이후에 그리고 매도 관점은 일단 1.174 라인 자체가 무너진다면 전거래 시가 라인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는 점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의 경우에는 강하게 하락세를 보인 이후에 강한 급등을 보였는데요. 제가 아까 전에 1번 이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일단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및 중동 리스크 확산 가능성이 일단 제기되면서 일단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예멘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을 공격한 것이 이란의 지지를 받은 것이나 일단 분석이 재개되면서 사우디와 이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단 장후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조건 없이 일단 만날 수 없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는 등 미국과 이란 분쟁 우려감이 완화될 수 있는 내용이 일단은 좀 나왔었으나 일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는데요. 일단 70달러에서 일단 다시 한번 안착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아시아 시장에서도 일단은 시가하고 저가 라인이 약간 70달러에서 딱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라인 자체가 다시 한번 무너진다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69.60가 그리고 69라인 때까지 살짝 이제 눌림 자체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70달러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추가적으로 71달러까지, 그리고 당일 저가가 일단 70달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 뒷폭은 약 100에서 120틱 자체를 보이는데 71달러까지 위쪽으로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대응 자체는 70.15 라인 자체가 갱신된다 그랬을 때는 1차적으로 70.43, 그리고 2차적으로 71 라인까지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며, 70 라인대가 무너진다 했을 때는 69.60과 69 라인대까지 열어두면서 아까 전 유로 FX와 마찬가지로 조금 더 아시아 시장에서는 일단 양방향성으로 열어두고 기준점을 70달러대로 맞춰주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골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의 경우에는 전일 일단 조금 위아래로 많이 흔드는 일단 좀 보합장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금은 조금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FOMC를 앞두고 일단은 약간 시가보다 약보합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일단 구리를 비롯한 비초금속은 달러 약세에 비해서 일단 대체적으로 상승을 보였지만은 일단 달러의 움직임에 의해서 일단 금의 경우에는 움직임 자체가 요즘 최근에 이러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차트를 줄여서다 보면은 확실히 좀 방향을 잡기보다는 아래쪽 1226 라인과 1223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1235 라인대 그리고 1240 라인까지 일단은 위쪽으로 열어둘 수 있는데, 현재 시가 저가 라인 자체, 같이 붙어있는 만큼 강한 지지 라인이 아시아장에서 일단은 살짝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일단 1227 라인과 그리고 1223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수 대응은 골드는 언제부터 대응하는 게 유리하냐? 1223이라든지 1226 라인대가 지지를 받았을 때는 그때부터 좀 변곡으로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일단 열어두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렇게 하락세를 보이지 않는 이상은 일단 1231 라인대가 안착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매수 대응하는 게 유리하게 일단은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인데, 나스닥의 경우에는 일단은 강한 하락세를 연이어 3일 연속 보였었는데요. 현재 지금 아시아장에서도 시가 저가 라인 자체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면서 지금 매도세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타났으나 전거래 저가 라인이 추가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오늘 금일의 경우에 약간 조정 강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응 관점은 일단 시가하고 고가 라인이 7215 라인 자체가 올라타면 그때부터 매수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스닥은 미국장 이후부터 대응하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짚어주시다가 이 달러 약세에 의해서 골드는 상승하고 또 달러 약세에 의해서 유가가 또 상승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달러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이 외에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일단 현물 시장으로 얘기하면 약 섹터인데요. 전반적으로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달러로 거래가 많이 되죠. 유가의 경우에도 우리가 배럴당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것처럼 유가, 그리고 통화 같은 경우도 달러 대 유로 FX, 유로 또는 달러 대 엔화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에너지 중에서는 크루드 오일, 그리고 기철금속에서 일단 골드, 대표적인 상품 이 세 가지를 나누는데, 전반적으로 달러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해외 선물에서는 약간 전 시장에 포괄적으로 다 걸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로 FX 그리고 크루드 오일, 골드가 일단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상품으로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을 조금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그리고 이 종목들을 거래하실 때는 달러 인덱스 차트하고 함께 보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에 있어서는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있는데요. 나스닥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S&P 500도 지금 현재 좀 심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P 500하고 나스닥은 살짝 같은 움직임을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다만 이제 나스닥의 경우는 일단 기술주들의 일단 폭락 자체가, 급락 자체가 나타나면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차트를 지금 오른쪽 차트가 지금 S&P 500이고 좌측 차트가 일단은 나스닥인데요. 전반적으로 일단은 다우하고 나스닥, S&P 중에서 다우는 살짝 다르게, 또는 마감 자체가 약간 상승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스닥과 S&P는 거의 다 같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지금 강한 하락세를 볼 때는 또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는데요. 약간 변동성 자체가 일단 움직임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지만요. 조금 더 S&P를 일단은 거래할 때 추가적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무엇이냐. 나스닥을 보면서 청산자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거나 조금 급격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나스닥에서 일단 보이기 때문에 S&P 500을 보고 거래를 하실, S&P 500에 진입을 하실 때는 나스닥으로 진입과 청산자를 조금 유리하게 볼 수가 있으며, 다만 나스닥에 대한 안정적인 방향을 찾을 때는 S&P 500에서 일단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트를 켜놓고 같은 5분봉이든 또는 300픽봉이든 같은 차트를 켜놓고 봤을 때는 조금 참고할 만한 유리한 종목들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지지가 청산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과 S&P 500은 지금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함께 보면서 매매 전략을 꾸려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이슈 여행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슈퍼스탁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여행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삼성전자와 아이폰으로 양분화되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맹추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전 세계를 장악할지 모를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발전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다음 달 홍콩 증시의 상장을 앞둔 차이나타워가 샤오미를 제치고 올해 홍콩 시장 최대 IPO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이나타워는 어떤 기업인지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정설 본부장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전일장 중국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또 다시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하락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크진 않았는데, 중소형주로 갈수록 하락폭이 좀 커졌었고요. 일단 상해종합지수가 4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중국 내 가짜 백신이 다시 불거지면서 기계의료,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관련주가 이제 급락을 했고,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발전설비, 주류, 미디어 엔터, 기계, 전기, 자동차, 부동산, 그다음 항공기 제조, 교통운수 등이 모두 급락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급락을 하면서 이제 뒤로 갈수록, 그러니까 중소형주로 갈수록 좀 낙폭이 좀 심해진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 조선, 석유, 금융 등만 강세를 좀 보였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상해종합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선정 성분 지수나 창업한 지수 마찬가지였는데 선정 성분 지수나 창업한 지수가 조금 더 이제 하락폭이 좀 컸다. 중소형주로 갈수록 조금 더 하락폭이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짜 루머 백신 사건이 아직도 좀 지수를 짓누르고 있군요. 이렇게 해서 전일장 좀 알아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아이폰하고 갤럭시 S,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봤던 스마트폰이죠. 이제 그런 뿐만 아니라 이제 화웨이가 많이 이제 뜨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에 있는 화웨이가 이제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죠. 중국 제조사 4곳, 그리고 점유율 3개, 2위인 삼성하고 LG를 추월한 상태입니다. 중국 제조사들이 이제 이미 삼성전자를 추월한 상황이고요. 모양 성능이 비슷해서 선택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글로벌 판매량이 이제 전체 스마트폰 첫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G 시대가 가고 5G 시대가 오면서 글로벌 챌린저가 과연 누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예측이 좀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지금 휴대폰, 스마트폰 제조사들 중 특히 화웨이의 추격이 굉장히 눈부십니다. 사실 이 추격뿐만이 아니라 지금 개선된 사양까지도 좀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중국의 스마트폰 현재 어디까지 좀 격차를 줄여오고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스펙이 이제 한국은 삼성전자, 애플에 이제 좀 더 뛰어난, 삼성전자, 애플이 좀 더 뛰어납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부분에서 이미 중국이 세계 최초 타이틀을 우리가 뺏겼는데요. 이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겼던 것들이 뭐냐면, 먼저 중국의 비보 같은 경우가 세계 최초 지문인식 내장 디스플레이를 탑재해가지고 올 3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가 뺏겼던 부분이고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 후면 카메라가 세대인 트리플 카메라 시대를 개막했는데, 모두 삼성전자와 애플이 내년에 선보이려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중국 업체들이 좀 빠른 거죠. 올해 6월에 출시한 샤오미 같은 경우는 MI8 같은 경우 스펙을 보면 거의 아이폰과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양도 비슷하고 가격도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효율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가격은 이제 똑같은데 모양이 그러니까 가격은 훨씬 싼데 이제 모양은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상당히 좀 효율성이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중국 제조사 4곳이 점유율이 이미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LG전자가 이제 점유율이 좀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지면서 이제 효과지 못하면서 밀린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 2분기에 드디어 이제 화웨이가 애플을 밀어내고 2위까지, 원래 3위였는데요. 올해 2분기에 화웨이까지 밀어냈다는 그런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스마트폰은 현재 모두 좀 상향 평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는 굉장히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좀 신흥국 시장인 인도에서 그리고 자국 내 시장인 중국에서 좀 그런 승승장구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중국의 제조사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네, R&D 투자에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화웨이 같은 경우가 R&D 비용이 1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16조 8천억.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는 좀 R&D 투자액이 좀 적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액 대비해서 R&D 투자액을 비교해보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죠. 화웨이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적지만 R&D 투자액이 훨씬 많아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보다 약 2배에 달하는 그런 R&D 투자금을 기록하고 있고요. 통신 관련 특허 부분도 M&A를 통해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하면서 특허 전쟁에 좀 돌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화웨이 같은 경우가 통신에서 특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불리했었는데, 화웨이 같은 경우 그런 이제 통신 특허 부분을 인력으로 좀 많이 풀었고요. 그리고 그 인력으로 푼 거보다 또 안 되는 거는 그냥 아예 그냥 기업체를 인수하면서 그 특허들을 많이 지금 이제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특허 전쟁에 좀 돌입한 상태고, 삼성전자나 화웨이나 애플이나 서로 이제 자사의 특허들을 취임한 것 때문에 많이 이제 그거 가지고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애플도 쉽게 좀 물러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응하는 전략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미국의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애플은 굳이 신경 안 써도 자기가 알아서 잘 살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자하신 분들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투자하신 분들 위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뮤직과 앱스토어 컨텐츠를 좀 승부하기 때문에 단단한 팬층을 확보했습니다. 콘크리트 팬층이라고 합니다. 이 팬층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하드웨어 스펙이 조금만 좀 받쳐주면 애플 같은 경우는 다시 정상을 탈환할 만한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없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8월 9일날 이제 갤럭시 노트 9의 언팩 행사 하거든요. 근데 갤럭시 노트 9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탑재 S펜하고 인공지능 비서 빅스비2를 이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삼성전자 무기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인데, 즉 이제
디스플레이 자체가 휘어지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근데 내년 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상용화 돼야 그나마 좀 많이 선택을 많이 하지 않을까.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때 많이 휴대폰 사업부들의 글로벌적으로 격차를 많이 그때 좀 많이 늘려놓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좀 삼성전자의 미래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애플은 펜을 타깃으로 그리고 삼성전자는 기술력을 무기로 해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콩 증시 앞둔 지금 통신 인프라 공룡이죠. 차이나타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홍콩 증시에서 이제 또 상장할 종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 통신 인프라 공룡인 차이나타워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이슈가 좀 되고 있고요. IPO 자금 조달액 9조 6천억 원이 예상되면서 샤오미를 넘어선 중국의 최고 이제 올해 최대어입니다. 최대어고 중국 철탑, 그러니까 차이나타워를 되게 촌스럽게 얘기하면 중국 철탑이에요. 중국 철탑, 기지국 등 통신 인프라 시장 점유율이 약간 98%를 차지하고 있는 이 차이나타워에 대해서 이제 5G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천문학적 부채가 좀 해결이 좀 시급하다 그런 의미에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차이나타워가 그러니까 다음 달 8일에 홍콩 증시에 상장을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샤오미의 상장 규모를 넘어서서 2018년도에 최대어다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일단 차이나타워는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타워는 중국 통신인프라 운영관리 전문 국영기업입니다. 2014년 7월에 이제 3대 국영통신사,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3대 국영통신사가 있는데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그다음에 차이나 텔레콤 이 회사가 이제 합작해가지고 서로 이제 지분을 출자해가지고 이제 그 만든 회사고요. 차이나 모바일이 최대 주주입니다. 통신 서비스 네트워크 인프라를 중개해서 각 통신사들이 서비스를 좀 도와주고 기지국 철탑 등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가 각 통신사들이 이제 각자 만들면 이제 서로 중복 투자가 되겠죠. 왜냐면 통신 기지국은 여기저기 계속 설치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설치하면 중복 투자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 차이나 타워를 이제 설립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각 통신사들끼리 서비스를 좀 도와주고, 통신 인프라 운영 관리를 맡아온 게 이제 차이나 타워입니다. 근데 이제 각 통신사들끼리 기지국 운영에 이제 중국 투자가 많이 줄였죠. 근데, 이 통신 인프라 점유율 90% 거의 압도적이고요. 시장 사업자이지만 거의 독점기업이다. 국유기업입니다.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이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국유기업이 출자하는 회사입니다. 차이나 타워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이 회사도 역시 국유기업이겠죠. 그런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좀 이제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이 아무래도 5G에서 굉장히 상당히 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타워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차이나타워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네, 이 차이나타워 관련해서 이제 그런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차이나타워가 어제 말씀드린 이제 뉴욕 부총리의 국유기업 혼합소유주의 타겟이 되는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무려 부채 규모가 1951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조 원 정도 되거든요. 자산 대비 부채가 무려 60%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부채 중에 77%가 단기 부채로 돼 있어서 상당히 이제 단기적으로 해결하면 망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차이나타워가 IPO에 나선 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채를 해결해보기 위해서 자금을 좀 끌어모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5G 통신전기 같은 경우가 4G에 비해서 전송거리가 짧아가지고 다만 이제 장수가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기존의 사업 가지고는 상당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부채가 좀 빠르게 증가하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괜찮다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걸 좀 버텨보면은 이제 나중에 5G 같은 경우에서 상당히 좀 많은 이제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또 차이나타워 같은 경우는 각 이제 그 부채 같은 경우가 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5G가 돼야지만이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5G가 안 되면 살아남기 힘들고요. 5G 자체가 기지국 간의 이제 길이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기지국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하면은 차이나타워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약간 공존해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 잘 짚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망 투자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양명바이오입니다. 양명바이오인데 이 종목을 그냥 양명바이오로 찾으면 못 찾아요. 양명바이오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명은 원래는 이제 어떤 이게 양명바이오라고 찾기보다는 네.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찾으시면 되고요.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 이름은 양명바이오인데 우리가 검색할 때는 주로 우시바이오로직스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드번호 제가 불러드릴게요. 02269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02269 홍콩에 상장돼 있고요. 중국 최대 CDMO 이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그 약을 만드는데 약을 위탁 판매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굳이 우리나라 기업들랑 비교를 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바이오로직스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우시바이오로직스라는 얘기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약간 비슷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 화면이 계속 지금 이제 바뀌어가지고 좀 잘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명바이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어제 좀 문제가 생겨서 좀 하락을 했는데 양명바이오 같은 경우 전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최대 바이오사지만 이제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포진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다 고객사로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사로 좀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이제 세계 5위 정도 되는 그런 양명바이오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마일스톤 수수료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당연히 2위고요. 중국 내에서 2위 사업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 2017년 매출액이 16억 2천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4억 4천만 위안 정도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파른 성장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양명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냥 중국 같은 경우가 가짜 백신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양명바이오도 같이 엮어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워낙 기술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기업이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다 떨어지지만 수수료가 어제 제약바이오 많이 밀렸거든요. 근데 그 양명바이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드시 눈여겨봐야 된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매수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현재 매수 포인트가 이미 이틀 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때 이제 제가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어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매수가 같은 경우는 83.500 홍콩달러 이게 홍콩에 상장돼 있습니다. 83.500 홍콩달러를 제가 보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현재 77.600 홍콩달러가 주요 라인인데 그보다 조금 더 밑으로 볼게요. 76.500 홍콩달러 76.500 홍콩달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95.000 홍콩달러 1차 주가가 95.000 홍콩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 2차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100 홍콩달러를 넘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좀 지켜보면 하나 그래서 99.000 홍콩달러를 보시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명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대행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 사업에는 세액 공제가 확대되는 반면 암호화폐 거래소가 그간 누려온 법인세 감면에 대해서는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과연 또 어떤 것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첫 번째 코인 이슈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더리움이 오는 10월 대대적인 업그레이드에 돌입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무엇이 바뀌게 되는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슈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선주 멘토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이제 기획재정부가 30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세법 개정안, 세법에 대해서는 워낙 또, 관련 업체들은 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을 텐데요. 일단은 정부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기술 투자에 대해서 최대 40%의 세액 공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블록체인과 또 양자 컴퓨터 등 차세대 기술과 창업 및 벤처기업, 공동경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특히 블록체인 관련해서 보안이라든지 네트워크, 플랫폼 관련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양자 컴퓨터 연구개발비가 신성장 기술 세액 공제에 포함이 됐습니다. 신성장 기술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30에서 40%, 중견과 대기업은 20에서 30% 정도의 지원을 받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신성장 기술을 다루는 이제 사업화 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요건도 매출 대비 연구개발비가 이제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완화되고요. 공제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5%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 투자에 대한 민간 기업의 위험을 정부가 분담을 하면서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밝힌 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신기술 명단은 향후 시행령으로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좀 바뀐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이 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혜택이 좀 없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 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등록해 받을 수 있었던 취득세, 그리고 소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종료가 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이제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등은 5년간 소득세나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도 감면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한 중소기업 창업의 경우에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75% 정도 감면해 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도 여기에 해당이 돼서 그간 취득세 및 소득세 감면의 혜택을 받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대상에서 암호화폐 거래업을 배제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간 업종 구분이 약간은 불분명했기 때문에 정보서비스업 등 유사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낸 후에 세액 감면 혜택을 받아왔던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이제 제외를 한 건데요. 또 관심을 모았던 암호화폐 매매 차익 그 과세에 대해서도 아직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는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고영경 기재부 이제 1차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그 의견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암호화폐 문제는 다수 부처가 관련돼 있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성격 규명도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아직은 연구 단계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해당 세법 개정안은 이제 입법 예고 기간을 갖고 이제 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거친 지 8월 30일까지 국회에 제출이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을 할 계획이어서 오는 그것에 대해서는 9월 1일 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암호화폐 거래소 많은 이득을 취했지만 세금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게 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과 관련된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더리움 계속해서 이제 업그레이드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플랫폼의 느린 거래 속도와 그 비용 문제가 좀 꾸준히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추진 중에 있는 게 이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곧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콘스탄티노플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속도를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춰서 두 단계 업그레이드 가운데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지난 27일이었죠. 이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제 이더리움 재단 관계자가 지난 27일 열린 핵심 개발자 회의 결과 이제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오는 10월 데프콘4 이더리움 회의 이전의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다음 달 13일까지 내부 시험 단계를 거쳐서 추가로 2개월의 테스트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시총도 높고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또 이더리움의 어떤 시세 지표가 되기 때문에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소식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또 계속해서 큰 핵심에 대한 그 암호화폐의 중요한 또 지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좀 처음이 아니죠?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한 게 좀 몇 번 더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이었죠. 이제 9월에도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한 건데요. 비잔틴 하드포크라고 이름을 붙여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비잔틴은 이제 이더리움 로드맵 3단계 메트로폴리스에 포함된 업그레이드 계획인데요. 이제 메트로폴리스 단계가 원활한 거래를 위한 확장성, 문제 해결이 목표인데 당시 이뤄졌던 비잔틴 하드포크는 이더리움의 437만 블록을 기점으로 이뤄진 것입니다. 이제 현재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총 4건의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구현 단계에 도달한 업그레이드 중에는 이제 블록 캐시가 이더리움 상에서 지정되는 방법을 구성하는 EIP210과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보완하는 EIP145, 그러니까 EIP라는 것은 개선 제안서인데 이것들의 계획들을 지금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IP145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가상 머신의 효과적 구동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개발자들은 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상대 표시를 위해서 EIP1014와 이더리움 블록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새로운 연상가적인 약간 EIP1502 이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채굴 이제 마이닝 하는데 사용되는 이제 게스 클라이언트의 개발자가 있습니다. 피터 셀라기가 하는 말이 이더리움 개선 제안서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이더리움은 어쨌든 계속해서 개발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되면서 많은 사용자들에게 또 빠른 효율적인 그 제공, 네트워크상의 제공과 확장성을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좀 속도가 높아지고 또 거래 수수료가 낮아진다고 하니까 또 희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e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